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건근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라는 코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선별과 보편복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하기 위해서 그 배경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9년 분위별 근로소득세 점유비를 보면 우리나라 상위 10%, 그러니까 상위 10%의 부자분들이 소득세를 무려 72.5%를 내셨고요. 상위 20% 되신 분들은 14.9%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위 30%가 6.9%를 내서 이들을 모두 합하게 되면은 거의 94.3%의 소득세를 분담해 주셨습니다. 한편 하위 37%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소득세로만 놓고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는 소득 재분배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산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통계를 보면 전체 5분위로 나누었을 때 1분위, 가장 가난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21.8%, 그리고 부유하신 5분위는 3.7%만큼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난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21.8%만큼 자산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부유하신 분들은 3.7%만큼 자산이 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자산 규모로 20대 80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20%가 전체 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국민의 80%가 전체 자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마이너스 21.8%와 그리고 3.7%는 그 숫자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피케티 지수로 보면은 즉 국민의 총 자산이 국민의 총 소득, 순수한 소득에 비해서 가지는 그 비율은 2014년도에는 9.4배에서 2019년도에는 10.7%로 늘어난 것은 토지의 자산 가치가 매년 8.2%씩 늘어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빈부의 격차는 엄청 커져 가면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면 부유한 사람들은 엄청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 가난해지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들을 계속해서 먹여 살려가는, 조금 속된 말로 질질질 끌려가는 상태가 계속 진행되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프레임을 뒤바꿔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제 논리입니다. 그리고 보편복지인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란 이거는 사람들마다 정의하는 바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누진적인 증세를 통해서
보편적인 복지주의를 실현하겠다라는 제도다. 그리고 복지를 성장과 일치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는 이러한 급부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그러한 제도다. 기존의 자본주의에 사회 공동체적인 이상을 더한 것입니다. 아주 그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제 논리의 아주 무서운 한 단 일례를 제가 말씀드려보죠. 현금 서비스. 저도 어려울 때는 현금 서비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서비스의 그 이자율이 같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로 따지면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현금 서비스를 쓸 리도 없지만은 현금 서비스를 쓴다면은 부유하니까 또 돈을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전체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이자를 많이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가난하신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현금 서비스까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한테는 그 연이자를 아주 적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자율이 연이율이 거진 다 20%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가잖아요. 그마저도 카드 회사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현금 서비스를 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지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주자는 것이죠. 자, 선별복지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모두에게가 아닌, 그러니까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선별적으로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실업수당, 차상위 지원이죠. 아동에게만, 실업자에게만, 차상위에게만 주는 겁니다. 장점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율을 단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자인 사람들의 돈을 딱 떼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딱 주면 끝난다는 거죠.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돈을 뜯어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딱 줘버리니까 부자분들이 화가 나겠잖아요. 형평성에 위배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세가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내가 가난하니까 이 돈을 받는다는 그러한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뿐더러 그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수급을 받는 그런 부패상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요즘에 국민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지원금의 88%의 국민들은 지원을 받는데 나머지 12% 국민들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기본소득제 같으면 그걸 그냥 전부 다 그런 것 없이 한 번에 모든 국민들에게 딱 나눠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선별복지정책은 불공정,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선별복지 그래프를 보면 이 상태로만 놓고 본다면 왼쪽은 가난하신 분이고 가장 오른쪽은 부자이신 분들이에요. 국민을 5분위로 이제 쪼갰어요. 그리고 그 시커멓게 된 이 가운데 있는 것이 평균값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선별 복지가 유리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로 가볼까요? 그래서 이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아주 부자인 분들의 돈을 딱 뜯어다가 그대로 제일 가난하신 분들한테 지원해줬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단순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래프로 가니까 방금 전에 그 그래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신 분들은 불만이 많겠죠. 왜 그러냐면 가만히 있는데도 가장 가난한 사람하고 그 자산이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가장 부유한 사람과 그 다음 부유한 사람들의 돈을 떡 뜯어다가 또 차상위 계층에 지급해 줬습니다. 이대로만 놓고 본다면 일단은 이렇게 될 리는 없지만은 대체적으로 소득세 분배, 그리고 이걸 계단으로 생각하면은 누구든지 탕탕탕탕 올라가기 쉽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나마 조금 더 제일 가난하신 분에게 더 건너주어서 아주 아름다운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죠.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들의 그 자산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보편복지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처우, 신분 이런 거 전혀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누구에게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딱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일 때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병원비는 똑같습니다. 연금. 근데 이것은 내는 그 비율이 조금 다르죠. 아무튼 그렇다 치고 무상급식이 가장 근접한 바로 이 보편적인 복지 정책에 가장 근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가난한 아이나 그리고 부자인 아이나 현재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맛있게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선별복지 정책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장점은 보편복지 정책은 그 형평성이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분들도 혜택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행정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냥 단방에 국민들을 그냥 똑같이 나눠서 지급하니까요.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공고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보편적인 복지 정책을 한다는 것은 사회의 전체 프레임 자체를 이렇게 된 것을 확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단점이 있기는 있죠. 이걸 가지고 현재 선별복지를 주장하신 분들이 보편복지를 주장하신 분들에게 맨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가 약하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지원해야지 부자인 사람들한테까지도 지원해 주느냐. 그 돈을 다시 뜯어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아니,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보편적인 복지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 190조 정도? 190조 정도가 복지 비용인데 아마 그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선별복지 정책자들의 어떤 그 속셈이 드러나는 거죠. 보편복지 정책의 단점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데 있기는 있습니다.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저는 보편복지론자입니다. 그래서 불평등, 불공정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쉽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국민적인 전체 대다수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지 않고서는 보편적인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다라는데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도토리 키재기 형태입니다. 물론 제가 다소 이해를 돕고자 일부러 만들어 놓은 형태이기도 하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통계청에서 보고 있는 이 지수를 보면 이 그래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분위, 2분위, 3분위 완전히 다운되어져 있죠. 그리고 4분위도 제가 많이 해놓아서 그렇지 이보다 더 적습니다. 5분위는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대 80의 비율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편 복지 그래프 2.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편 복지 그래프 2로 건너가니까 이 1분위, 2분위, 3분위가 어느 정도 채워져 가고 있죠. 자, 그런데 3번 그래프를 보면 여기 1분위와 2분위와 3분위와 4분위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엄밀히 따져서 이 그래프도 저에게도 이 정도의 소득이 지원금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누진 증세이기 때문에 아주 부자인 분들도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액에 보면 그 지원액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나오죠. 자,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은 이미 IMF로 자본의 수익률, 그러니까 이윤과 이자와 배당이 순수한 노동을 의미하는 임금 상승률을 수배에서 이제 수십 배만큼 앞질러서 성장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노동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다녀서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똘똘한 부동산 하나, 특히 수도권에다가 똘똘한 부동산 하나를 사놓게 되면 이거는 결국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말미암은 규모의 이익 때문에 부동산이 막강한 금융 자본으로 돌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자산이 하나의 자본이게 된 사회가 되어져 버렸다. 세계에서 소득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죠. 그런데 소득의 격차의 그 빠르기로 본다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부동산, 탄소, 데이터, 이것은 가장 빈부격차를 많이 만들어내는 주범 증세를 허락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면 되는 겁니다.